필승.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제에서 한국형 화력지원 상륙 장갑차 KPSAV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방안 연구를 진행한 해병대 군사학과 5기 김대현입니다. 먼저 이 KPSAV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붙인 이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기존에 우리 한국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KAAV랑은 조금 다르게 단순한 인원 수송의 주 목적인 신형 상륙 장갑차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중단거리 독자 항주 능력과 더불어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전투 화력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미국이 개발 중 도입에 포기한 원정 전투 차량 EFV의 영감을 얻었고, 이제 사전에 턴페이퍼로 작성해서 한국형 EFV 도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AV의 현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유사 사례, 그리고 국내 필요성의 분석, 개발 방향 제시,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KAV 현 상황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해병대 주력 상륙 장갑차이고요. 그거에 대한 스펙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봐주시고요. 네, 현 상황입니다. 일단 저번에 이제 사령관님 특강도 들었다시피 KAV2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주력 개발 목표 3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해상 기동력 문제랑 화력, 그다음에 탈 부착식 증가 장갑으로 방어력과 생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개량 사업을 토대로 이제 KAV2 적용될 화력 시스템이나 장갑 방어 등 동력계 사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보병 전투차가 없는 한국 해병대에게 우수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PSAV와 KAV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방금 KPSAV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먼저 상륙 전개 시에 대한 차이점. KAV는 전반적인 수송 임무에 비해 KPSAV는 화력 지원 임무 및 수송 임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그리고 상륙 거점 확보, 그다음에 육상 작전, 주 임무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AV2 사업 자체도 사실상 EFV에 대한 기본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EFV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KPSAV도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하도록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단 EFV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재원입니다. 그리고 이 EFV에 대한 개발 배경입니다. 이 개발 배경의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로 고안을 했었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원정 기동전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AAV의 3배 이상의 항주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의 MBT 메인 배틀 탱크라고 해서 이제 주력 전차죠. 이제 미국의 M1 에브리함스급의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FV 보병 전투 차량이죠. 이제 무장과 기존의 AAV 이상의 2배 이상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요. 해상 기동 시의 워터젯 방식, 이건 현재 KAV도 워터젯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상 자상 모드 변경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학술제 발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제 논문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좋은데 왜 EFV가 취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EFV가 취소됐다고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사업은 결국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논문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미국 해병대 사령관인 제임스 아모스 장군의 이 성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EFV가 미국한테 도입이 되는 데에 있어서 실패 사유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략적이고 적합을 해도 여러 전술적으로 이점을 볼 수 있지만 가격 대비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리를 하면 기술적인 어려움, 개발비 및 비용, 그러니까 즉 계속되는 비용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실패 이후 초수평선 상륙작전 실행 개념이 점점 불가능해지게 되고, 최근에 사령관님 특강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이 점점 퇴폐화되고 있으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거에 대해서 개념 연구 정도로 진행을 하였다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KPSAV의 국내 필요성입니다.
논문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간략하게 그냥 4개만 적어봤습니다. KAV와 KPSAV는 서로 주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전투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화력 지원을 통해 전투력 손실 보완과 더불어 적 상륙 저지 세력 마비 및 파괴에 수월합니다. 그리고 육상 작전 전개 시 대전차 임무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 차량인 IFV급의 역할 수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전투력 보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병대 인원 감축 및 여러 국방 분야에 대한 상황으로 이런 전투력 손실 예방 차원에서입니다. 이번엔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생존성 및 방어 측면, 그리고 기동성, 화력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일단 생존성 및 방어 측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면부와 측면, 후면 사진은 다른데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레벨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통 EFV 같은 경우는 전면부는 레벨 5 정도, 그다음에 측면과 후면이 레벨 3. 그리고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KPSAV의 전면부는 레벨 5 그대로 가고 후면 그리고 측면 방어 장갑을 추가시켜서 레벨 4 정도로.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가격 차이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단위도 아니고. 그래서 경제적인 설계를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경제적 설계를 통해서 극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면 장갑제의 국산화, 그레이드 5 티타늄 또는 지금 현재 K21이 운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도 그런 장갑을 증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죠. KAPS.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력 측면입니다. 굳이 기동력의 EFV와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령관님도 최근 특강에서 얘기하셨다시피 굳이 우리가 미국을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동력을 EFV급은 아니더라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부품의 호환성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국산화에 힘을 쓰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주식 선체와 기부스사가 만든 활주 선형 자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논문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는 연구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상 주행 시는 추진 기관을 워터제트로 직렬시키고 이제 지상 주행할 때는 휠 내장형 모터로 아니면 뭐 바퀴나 뭐 구동계를 돌리는 방식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의 구성을 수상 주행에서만 국한을 시키다 보면 하이브리드로 인한 추가되는 캐피시터나 모터, 전지 등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K21도 그랬고 죄송합니다. 추진체계 구조로 인한 무게중심 문제는 수상주행이 가능한 장갑차들에겐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무게중심이 변화하게 되면 불액의 변화도 크고 일단 특히나 항주를 달리는 그런 장갑차들은 매우 곤란하겠죠. 큰 엔진을 사진과 같이 전방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병사가 없을 땐 무게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주행 시 저항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EFV와 같이 장갑차들은 엔진 중앙에 배치를 하고 병력 구역을 그 위에 얹는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 버렸더니 EFV를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엄청 큽니다. 차체가 비효율적으로 크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설계가 불가능해지고 그거에 대한 장갑이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이용하면 차체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경제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화력 측면입니다. 제가 일단 다른 주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그런 보병전투 차량의 중심에 화력을 조사를 했는데 LAV-25 지금 미국 해병대가 사용 중에 있죠. 이거에 대한 주무장 그리고 부무장 그리고 M2, M3 브래들리 그 다음에 M2, M3 브래들리는 미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SV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 KPSV를 왜 제가 이 무기들을 제시를 했냐면 사실상 이 LAV-25나 M2, M3 브래들리만큼의 화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IFV 차량의 기본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 KPSAV가 IFV의 급의 화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군처럼 뭐 M242
부시마스터 25mm 체인건 아니면은 뭐 동축기관총, 뭐 대전차기 토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비교적인 경제성과 정비 및 보수의 용이성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육군에서 운용 중인 보병전투 장갑 차량인 K21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7.62 기관총이랑 포버스 기관포도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버스 40mm의 경우 위에 있는 LAV-25에서 그리고 M2, M3 브래들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탄, 유명하죠. 고속 소위탄, 날개 안정 철갑탄, 그리고 복합 기능탄 등의 세 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국산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부무장으로 현재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게 개발 중인 형궁을 대전차 무기로 채택하여 개발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형궁이 개발 완료되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전체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화력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화력 미군 보병 전투 차량이 IFV 수준 이상으로 설계를 하되 화력 부분은 어느 정도 국산화를 통해 비용과 정비 및 보수의 용이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걸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다 중요하고 좋은 말들이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PSAV와 KAV는 함께 상륙하여 화력지원과 더불어 수성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의 전장을 책임질 한국형 화력지원 상륙 장갑차. 그리고 미국에서 실패한 주요 사인을 경제성이라고 분석. 그리고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에 실패가 된 지금은 기동력 부분과 기타 기존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위해 들어갔던 기능들을 축소하고 절감절개하게 되면 미군이 경제성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절감 개량하는 설계, 그리고 우리나라 해병대가 운용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사실 절감 개량을 한다 해도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견적을 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많은 사람들이 본 저자와 같은 결과를 내고 충분한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무기체계 같은 분야는 10년 정도를 더 앞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전부터 계획을 차차 세우고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진행되고 절감 개량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출산 및 뭐 해병대 감축으로 인한 인원 축소와 군사력 저하는 비례적.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체계가 발달한다고 해도 사실상 비례적인 군사력 손실은 당연합니다. 그 비대칭 전력이 우수하게 개발이 된다고 하여도 비대칭 전력이 재래식 무기 및 대칭 전력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네, 이제 질문은 뭐 개인톡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당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17학번 손은조입니다. 저는 제4세대 전쟁 개념 기반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는 제4세대 전쟁의 정의, 북한의 전쟁 양상 분석,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성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4세대 전쟁의 정의입니다. 제4세대 전쟁이란 국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가 새로운 전쟁의 주체로 등장하여 적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붕괴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적 내부의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 의지를 교란하고 굴복시키는 데 주력하는 전쟁 방식입니다. 제4세대 전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더 이상 전쟁 수행의 주체가 민족 또는 영토로 규정된 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행위자가 비국가 행위자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적대 행위의 목적, 대상, 그리고 공간이 과거의 전쟁과는 상이합니다. 4세대 전쟁은 비교적으로 약한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군사력 충돌을 피하고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심리전, 그리고 비군사지역 및 인구 밀집 시설을 공격하여 사회 내부에 혼란을 주고 적 국민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전쟁 방식을 사용합니다. 셋째, 제4세대 전쟁 전략은 직접 군사력 충돌보다는 기동과 기습을 중시합니다.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략이 대표적인 예로 소규모 분권적 조직에 의한 테러, 분란전, 저강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제4세대 전쟁은 약자의 수행 전략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적 군대와의 직접적 충돌보다는 기동과 기습을 통한 적의 약한 측면에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소규모 부대의 신속한 이동과 자유로운 분산, 병력의 집중을 통한 기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정규전 및 특수작전 수행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연구한 베스퍼 린드는 제4세대 전쟁을 시기, 주요 행위자, 그리고 간략한 특징을 통해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봉건제가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용병 그리고 제한된 군인을 모집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제한적인 부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근대 국가의 득장과 무력의 독점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이렇게 1세대 전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2세대 전쟁으로 넘어와서는 나폴레옹이라는 군사적 천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역시 중요 행위자는 국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병력의 집중, 보급 물자의 수송 등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국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국민의 국가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 국가의 개념 하에서 용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라는 한 깃발 아래 국민이 모여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 개병제를 이용하여 국민 군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과학기술, 철도, 전신, 통신, 그리고 물자 수송 능력에 의해 대규모 물자 보급, 수송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 결과 무제한적 보급 개념이 등장, 소모전이라는 전쟁 양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3세대입니다. 3세대는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3세대 전쟁은 기동전, 전격전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까지도 수행되어지고 있는 전쟁 양상입니다. 이 시기에도 역시 중요 행위자는 국가였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규모, 기동력 중심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독일은 전차부대, 그리고 무제한적 무제한적 폭격기 등을 이용하여 이전과의 1, 2세대의 전쟁과는 다른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3세대 전쟁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4세대 전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세대 전쟁은 20세기 중국 인민전쟁 이후부터 제시되어지고 있는 전쟁 개념입니다. 이제 주요 행위자가 비국가 조직으로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4세대 전쟁의 예시를 들어보면 중국 인민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미국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런 전쟁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아니어도 초국가적 조직인 IS의 활동, 그리고 중동 지역의 종교단체 무장 투쟁, 종교단체의 테러 등도 제4세대 전쟁에 포함됩니다. 밑에 나와 있다시피 소규모 분권적 조직의 분란전, 저강도 분쟁까지 전쟁의 범위까지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전쟁 양상 분석입니다. 북한은 전면전, 국지도발, 장기전 측면에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전면전 측면의 분석입니다. 북한군은 현역 약 119만 명, 예비군 약 770만 명으로 병력 규모 면에선 세계 3위, 군사력 면에선 세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방 지역에는 약 5만 명의 특수부대격인 7개 경보병 사단을 배치하여 한반도 무력 적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습, 속전속결 전략, 그리고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하여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역에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사이버 무기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발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은 제한적인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대 도발 사건 등 기존도 계속하여 국지도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정치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한 대외적 위기 조성 또는 강대국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도발 목적,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꼭 북한은 국지도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 예상은 서해 5도, 경기도 북부 지역 등 민간인 거주 지역의 기습도발, 장사정포, 미사일 등을 사용한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 측면입니다. 갱도화가 되어 있는 북한의 준비된 진지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전투력을 보존하며 게릴라 유격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이미 6.25 전쟁 때도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자 지리산, 태백산 등 태백산맥 등의 유격전을 근거지로 하여 전쟁을 수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방지역 내에 갱도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 놓았다는 정보가 존재합니다. 북한은 전쟁이 열세화될 시 이런 준비된 진지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힘을 아낀 뒤 소규모 그리고 게릴라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한 지역 내 고정간첩 세력 및 확보 및 연계하여 적의 내부를 붕괴시키고 국민과 정책 결정자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켜 수세적 국면을 타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전투병과 연관장교의 경우 대대장, 연대장 등 필수 지휘관 보직을 제외하고 보직 수행을 제외하고 참모와 관련된 정책부서 근무에 과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교의 야전 역량 수행 감소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사 조직 개편을 통한 소령급의 연관장교가 지휘하는 새로운 작전부대를 청설함으로써 장교의 전투지휘자 역량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군 교육훈련 개편입니다. 새로운 비국가적 행위자가 전쟁의 주체로 등장한 제4세대 전쟁에서는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교는 적의 위협과 변화하는 상황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훈련하는 복합훈련장 및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활동해볼 수 있는 대항군 훈련을 통해 지피지기 백전불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편성체 및 무기체계의 확보입니다. 제4세대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소규모 경량화된 부대가 필요합니다. 미 공직이동부대 해병대처럼 정규전부터 특수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한국형 툴킷 개발과 적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부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에 필요한 무기체계, 이지스함, 스텔스 폭격기 등과 워리어 플랫폼 등과 같은 개인의 첨단 장비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쟁 양상에 맞는 신무기체계 개발 및 기존 무기체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한미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 변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해병대 군사학과 17학번 이현준입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정의, 배경, 그리고 구성 항목에 대해 말하고 SMA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총액형과 소요형의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대한 한국형 결정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방위 분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0% 진행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보다 8.8%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좀 더 내라, 좀 덜 내겠다. 줄다리기가 대치열할 듯합니다.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 그나마 미국이 양보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증액 요구. 그리고 Our allies take advantage of us far greater than our enemies. We're a rich country. They should be paying, and so should many other countries be paying if they want this kind of protection. 동맹을 돈 거래로 치부하는 듯한 그의 말. 거칠게 밀어붙이는 트럼프식 비즈니스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8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압박.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으로 무급 휴직이 시행될 거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서 꼭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듯 지속적인 증액 요구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스페셜 메이저 어그리먼트 즉 SMA는 소파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정입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은 냉전 종식과 더불어 경제적 한계를 느끼면서 세계 안보를 위한 짐을 동맹국들과 함께 분담해야겠다고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비용 분담을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전 한국은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이 매우 약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후견 피후견인 관계를 맺고 군사원조 계획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많은 군사 및 안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하였고 이는 미국의 무상 원조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전쟁 예비 비축탄, 연합 방위력 증강 등에 대해 비용 분담을 시작하였고 1987년에는 페르시아만 사태, 이란 이라크 전쟁 등 역외 방위 분담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한미는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SMA에 따른 분담금 총액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당국은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1991년 제1차 SMA에서 1073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제10차 SMA에서 1조 389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번 증액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액형은 첫해 분담금을 기준으로 협정 기간 내 매년 합의한 인상률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액 산출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 검증에 어려움을 주고 미국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SMA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시설 등 건축 지원을 위한 군사건설비가 35.7%로 약 3,710억 원을 차지하고
탄약 저장, 정비, 시설 유지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가 16.1%로 약 1,600억 원,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48.2%로 약 5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따져보면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현금과 현물로 나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현물 비율이 현금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 비율이 높았던 지난 협정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9차와 제10차 SMA에서 부분적 제도 개선의 합의를 통해 예외적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현물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SMA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제9차와 10차 SMA의 부분적 제도 개선에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행 SMA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입니다.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는 먼저 매년 1,0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금 문제와 이렇게 쌓인 미집행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불법 이자소득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금을 이용한 이자수취 행위는 소파 제7조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군사건설에 비해서 약 71%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미1의 미2사단 평택기지 이전비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해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는 그 해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국방부에 보고하는 집행보고서에 상세 내역 대신 단순한 배정 금액만 적혀있는 등 기본적인 국민의 예산 해결권 침범이자 예산 해결 집행의 주권 침범이라는 예산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는 국가재정법은 물론 한미가 합의한 규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분적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미는 앞선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9차와 10차 SMA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9차에서는 첫째, 한미 공동으로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실시. 둘째,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셋째, 군수비용 분야의 사업의 업무 방식 및 절차 개선. 넷째, 인건비 분야 최우선 검토, 이전보다 상세 집행 내역 보고 의무화. 다섯째,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 국회 보고 등 정보 공유를 강화시켜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차에서는 첫째, 군사건설 항목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 조항 삭제, 둘째, 군수비용 항목에서 조건부 이월만 허용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합치를 도모, 셋째, 인건비 항목에서 분담 비율 상한선을 철폐하여 한국 정부의 분담을 확대하여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넷째, 방위비 분담 협정 제도 개선 합동 실무단 구성. 이처럼 제9차와 10차에서 한미는 여러 개의 부분적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합의로서 실질적인 시행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9차의 경우 군사건설 분야에 대한 조정회의는 매월 2회 개최가 규정이지만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월 1회 개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 방식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총액형, 소액형 결정 방식 두 가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총액형은 일률적인 총액의 규모를 산정하여 결정안을 지급하고, 소요형은 소요 제기를 받으면 실제 주둔 비용 소요액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적용 국가는 총액형은 한국, 소요형은 일본이고, 이렇게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을 집행하는 주체는 총액형은 미국이, 소요형은 일본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결정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총액형은 협상의 쟁점이 명료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 규모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갈등을 유발해 동맹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요형은 실제 주둔 비용의 근거의 분담액을 도출하여 투명성이 보장되고 합리성 확보,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소요 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어 동맹국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총액형과 소요형 방식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형 결정 방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형 결정 방식의 틀은 기존의 총액형 결정 방식을 바탕으로 소요형 방식의 장점을 적용하고 과도한 소요 제기를 견제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또한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항목과 새로이 소요 제기되는 항목을 크게 한국, 한미 양국, 미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 3가지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방식은 이전의 총액형 결정 방식은 미국에 선 지급하고 미국이 이를 사용하는 거였다면 한국형 결정 방식은 한국이 방위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한국형 결정 방식은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에 기초하여 각 항목별 지원 금액에 대해 먼저 협상하고 이를 합하여 총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집행의 통제력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등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차후 협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적절한 방위비 분담액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파워의 현주소와 강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해병대 군사학과 17학번 정진욱입니다. 발표에 앞서 해병대 군사학과에서의 4년 동안 논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소개, 주요 이론과 이론, 한국형 파워의 현주소와 강화 방안 연구, 결론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소개입니다. 제가 연구한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발표하게 될 파워의 개념입니다. 제가 연구해서 다룬 파워의 개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개념의 파워, 두 번째는 하드 파워, 세 번째는 소프트 파워, 마지막 4번째는 스마트 파워입니다. 군사학, 정치학 등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면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이 3가지 파워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파워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전적 의미로는 파워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어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의미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파워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어 상대를 복종시키거나 지배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행동으로 폭력과 위협을 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보상을 통해 상대를 설득시킬 수도 있으며 상대를 유혹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입니다. 먼저 하드 파워는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힘으로써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는 것이며 군사력, 경제력 등의 경선 권력이 이 하드 파워에 속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프트 파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군사력, 경제력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것이 아닌 가치, 교육, 문화, 외교술 그리고 정당한 대외 정책을 통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학장이었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 이론을 주창하고 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파워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방금 설명해드린 두 파워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파워는 이분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하드 파워가 국력의 주였기 때문에 파워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경쟁력의 원천이 군사력과 동맹관계, 경제 규모 등이 하드 파워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우위,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파워는 결코 이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파워를 적절히 결합시킨다면 국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파워를 가지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자국의 전략에 맞게 활용하는 힘과 능력이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파워의 개념인 스마트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파워의 현주소와 강화 방안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를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네, 맞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파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는 별로 안 되었고 스마트 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먼저 깨닫고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현 시대 가장 강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파워의 연구의 대부분이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분단 국가라는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대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파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 군사력과 경제력, 즉 하드 파워가 중요시되었던 시기의 이론가들의 이론을 함께 분석해야 하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드 파워는 현 시대의 한국이 보유한 소프트 파워와 결합시켜 한국형 파워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드 파워가 중요시되었던 시기의 두 이론가의 이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이는 3명의 인물은 순서대로 조지프 나이, 막스 베버,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먼저 조지프 나이 교수에 대해서는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은 두 이론가는 베버와 그람시로 많은 이론가 중 두 이론가를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두 이론가 모두 강제와 동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고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사상적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이론가 모두 현대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베버와 그람시가 경험하였던 당시의 역사적인 경험들이 현대적 의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이론가는 서구의 성숙한 자본주의, 근대 국민국가와 국가 간 체제의 확립,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체제,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좌파 정당의 성장,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유럽에서 혁명의 실패와 자본주의 체제의 공고화 등을 경험했으며 그람시의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파시즘 운동과 나치 레짐의 성립, 미국에서의 포디즘 체제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 앞에 놓여있는 모더니티의 핵심적 차원들을 깊이 연구하였으므로 베버와 그람시의 지적 통찰은 충분히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론에 현대적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이론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론가들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베버는 파워에 대하여 어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항이 있을 경우에조차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의 핵심은 강제, 국가의 핵심은 폭력, 현대 국가의 핵심은 폭력 수단의 독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며 정당한 폭력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베버는 폭력의 사용에 있어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람시는 그가 경험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국가 강제 기구의 필요성이 아닌 시민사회의 헤게모니의 망을 중요시하였고 강제가 아니라 헤게모니, 즉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지탱한다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헤게모니는 단순히 설득과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의 헤게모니는 지적, 도적적인 차원과 함께 물리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버는 폭력을 외치면서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정당성이라는 적절한 방식의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규칙에서 합법적 권위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고 그람시는 강제가 아닌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망이라는 시민사회를 설득과 동의 등의 사회 질서를 지탱하면서도 물리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차원도 포함하면서 두 이론가 모두 현대의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정의된 여러 파워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버와 그람시의 이론을 한국형 파워 강화 방안 연구에 앞서 한국 파워의 현주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PPT에 보이는 연평도 포격 사건, DMZ 목함질의 도발 사건과 더불어 강릉 모장 공비 침투 사건, 파주 민간인 납치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의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없으며 방어와 수습에만 치중할 뿐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군사적 대응을 아끼는 이유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이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긴장 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하드파워 측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재래식 전력 보유량이 상위 10위권 이내이고 국민들의 인식은 무기체계 질적인 수준이 북한을 능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보았을 때 IT, ICT, IoT 강국으로 평가받으며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장 무기 개발도 고려 가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파워 현주소와 베버와 그람시의 두 이론을 통해 대한민국은 보유한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형 파워를 강화하는지 다음 PPT로 넘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각각 강화하는 측면에서 베버와 그람시의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파워 강화 측면에서 베버의 정당성은 합법적 건의를 통한 군사력의 사용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하고 있는 합의서에 대해 준수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합의서에 대한 사항을 미준수할 시 베버의 이론의 핵심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아 군사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미준수한 합의서 사항에 대해서 수정과 파기에 대해 북한 측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파워와 헤게모니의 결합입니다. 그람시가 소개한 헤게모니에서 소프트 파워를 나타낸 표현인 지배와 하드파워를 나타낸 지도는 결합이 가능한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로 경찰과 같은 국가 강제 기구가 단지 강제적 성격인 하드파워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며 존재만으로 국민들에게 훈육의 효과를 줄 수 있고 설득과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헤게모니가 좋은 예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파워 강화 측면에서 정당성은 앞서 발표한 하드파워와 정당성 결합 측면에서 설명했듯이 하드파워의 사용을 일종의 소프트 파워의 정당성이 하드파워를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의 인터뷰를 통해 보면 과거 먹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는 것이 1순위였지만 현재는 한국의 드라마나 K-팝 등의 대중문화를 밀수를 통해 즐기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선망해 탈북을 하는 이유가 대다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으로 북한은 과거 비협조적인 태도를 줄곧 취해왔지만 2018년과 2019년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파워와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합의, 즉 그람시가 주장하였던 설득과 동의를 통한 형태에서 사회를 지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지배 집단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면서도 피지배 집단의 사회적 경험 차이로 인해 항상 충돌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서 닉슨 독트린 발표 당시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축소와 그에 따른 역할을 한국 안보와의 한국화를 적용시켜 주한미군 추가적인 감군 등을 논하면서 한국과 미군 사이의 갈등이 발생될 것을 예고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 후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군사력 건설이 필요했던 한국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 후 군사력 개입에서 헤게모니 회복을 도모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논하고 자본의 소유라는 경험적 차이로 인해 충돌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파워의 이해를 위해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를 정의한 조지프 나이의 이론과 과거 파워에 대해 이론과 사상을 정의하였던 이론가인 막스 베버와 그람시 이론을 분석 및 대조하여 한국의 올바른 스마트파워를 연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하드파워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 건설과 유지에 더불어 소프트파워 측면의 올바른 외교 전략의 개발과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북한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나 조약을 만들 때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군사보복을 확실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명시된 합의서는 북의 도발에 의한 우리 군의 선제 타격에 있어 확실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합의서의 정당성 인정은 유엔군과 동맹국들의 참전의 이유가 되어 북한의 재도발과 전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기업의 기술인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의 영향으로 스피논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피논은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ICT, IoT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적이고 한국 군사의 군사 첨단화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스피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연구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셋째, 한류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전에는 우리나라가 한류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K-팝, 한국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가 주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음식과 IT 기술 또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과거에는 한류가 아시아권을 노린 대중문화 산업이었다면 최근에는 영미문화권에도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어 K-팝을 선도로 코리아의 K를 따서 단어 앞에 붙인 대중문화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게 기감이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K-방역이라는 의료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류의 영역, K-산업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세계적 지위에 있어 한국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류를 포함한 대중문화 사업의 확대와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상 한국형 파워의 현주소와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